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정학을 공부할 나이스 교정학 저자 조광근입니다. 저는 이 교정학에 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리즈를 완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먼저 나이스 교정학, 그 다음에 나이스 형사정책, 그리고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합친 나이스 서브노트, 그 다음에 교정관계 법령집, 그 다음에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통합한 교정학 문제집, 이렇게 이 교정에 관한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저술을 한 조광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이렇게 교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정에 관한 시리즈를 쓰다 보니까 교정학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만이 효율적으로 교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제 강의의 하나의 특징이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이 귀로 강의를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만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뭔가 머릿속에 직접 넣어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교정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정학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생소한 학문이다 하는 것이죠. 생소하다. 처음 접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학문을 접해야 된다. 참말로 생소한 학문이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종합적인 학문이다 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런 것이 교정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징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교정학을 공부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문과 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알려고 적극하면은 정말로 공부를 해도 그 효과가 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학문 중에 하나가 교정학이다. 그래서 이 교정학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정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를 책이 빌고 두고도 실질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또한 교정학은 암기보다도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유의를 하면서 교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정학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유의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흐름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교정학이라는 학문은 2차 대전 이후에 형사정책에서 분리된 학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인 이해가 없이는 교정학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학은 학문적인 흐름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이냐. 고전학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정주의다. 그 다음에 탈실정주의다.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이다. 이 교정학 전체에 있는 모든 교재의 내용들이 이러한 네 가지 틀 속에서 하나의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흐름을 이해를 먼저 명확히 해야만이 이 부분은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또는 실정학파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외워야 된다. 청학고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고전학파 이론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면 고전학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왕권주의에서 법치주의가 정립된 시대에 등장한 학문이 뭐 고전학파다. 고전학파를 하면 한마디로 하면 법치주의다 하는 거 생각하면 되죠. 법치주의다. 이 법치주의가 왜 나오느냐? 왕권주의에서 인권이 유리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애주의 입장에서 전부 인권론적 관점에서 박애주의 관점에서 법치주의가 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고전학파는 법치주의를 원칙을 한데 전부 인권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라든가 인권이라는 관점을 매우 중시를 하고 있는 하나의 학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고전학파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인론의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태동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전학파 이론은 모든 학문은 법의 규정대로 모든 것이 법을 판사가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판사에게 재량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린애들이 둘이 장난치다가 씨름하다가 넘어졌는데 돌에 머리를 다쳐서 죽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와 같은 불합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재량권을 판사에게 어느 정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와 같은 거라든가 그 정신적으로 이상자라든가 또는 노약자라든가 또는 어떤 부녀자라든가 이와 같은 쪽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것은 어느 정도의 판사의 재량권을 또 부여를 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느냐. 순수한 고전학파 이론에서 판사의 재량권과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을 좀 탄력적으로 조금 고전학파의 범위를 조금 딱딱한 것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고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하는 것이죠. 자, 현대적 고전학파는 또 무엇이냐? 현대적 고전학파는 이 실정주의가 등장하면서 고전학파는 무시됐는데 1960년대에 와서 사람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물건을 훔치는데 보니까 내가 물건을 훔치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훔치는 것보다도 안 훔치는 것이 덕이 되니까 훔치더라.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더라. 그래서 이 고전학파가 원래 갖고 있는 밑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면 그와 같은 어떤 인간이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와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형벌이라는 일반 이론의 관점에서 억제 또는 제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적 고전학파 이론을 할 수 있죠. 자, 정의 모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정주의 해가지고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도 범죄자를 처벌을 해서 우리 교화 개선시켜서 사회 복지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오묘하다 하는 것이죠. 오묘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효과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범죄자에게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하면서도 수용자 범죄자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1970년대에 등장한 것이 정의 모델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현대적 고전학파, 정의 모델이 전부 사상적 배경이 같다 하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상적 배경이 같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어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용어를 전부 사용하고 있다. 자, 실정주의는 우리 현대 교정학의 줄을 있는데 이 고전학파가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중시해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정주의를 하는 것이냐? 범죄가 아닌 범죄자. 왜 이 사람이 범죄를 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의 원인을 우리가 범죄자가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 범죄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 하는 이야기죠. 정신적으로 맛이 살짝 같거나 완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같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인으로 우리가 처우를 해줘야 된다.
교화 또는 개선, 이 처우를 해서 교화 개선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실정주의하고 고전학파 근본적인 차이는, 고전 학파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잘못을 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에 합당한 처벌해야 되고, 실정주의 입장에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이 뭡니까? 처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현대 교육의 주류인데, 그것이 먼저 처우를 해야 된다. 처우가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교화 개선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형과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정주의를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같은 용어들이 나와 있건 되어 있습니다. 개선, 목적, 교육,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은 교화 개선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교육적으로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목적 이기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게끔 해준다.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왜 교육을 시켰냐? 결국 재범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범을 방지를 해서 어떻게 해? 바로 사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회 방위를 하기, 사회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선, 목적, 교육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의미는 틀려도, 만말 자체는 달라도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 자, 탈실정주의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교육학이 왕권 시대에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고전 학파를 거쳐서 실정주의가 옵니다. 실정주의로 오는데, 여기는 범죄 행위 자체지, 그죠? 여기는 범죄 자죠. 행위 자죠. 시작을 중시했는데, 범죄자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낙인 이론은 형사사법기관 자체가 문제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 죄를 짓는데 그냥 범죄라고 낙인을 안 찍으면은, 즉 전과자라는 별이 안 달았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사회에 발붙일 것이 없어져 본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복귀 자체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범죄를 할 수밖에 없더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사회 형사사법 기관에서 낙인을 찍지 말라. 범죄자라는 그런 어떤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OD 이론인데, OD 이론은 여러분들이 그 형사정책부터해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서 비범죄가 형법에다가 범죄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경범죄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경미한 그 침해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범죄해서 우리가 형법에서 형벌에서 그것을 우리가 죄식인 거지. 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것이 우리가 그게 되고, 또 외국 같은 것은 마리화나라든가, 뭐 그다음에 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비범죄화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형벌 자체에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형벌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형벌 안 주고 다른 걸 하면 될 거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같은 거 들으시겠죠. 우리가 소년원에 부른 것은 전과가 없죠. 우리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징역형을 받고 가기 때문에, 또는 근거형, 자유형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한 비형벌적으로 처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형을 주지 말고 집행유예를 준다든지 그거 같은 거 해서 나중에 전과가 안 나도록 하자 하는 얘기죠. 그다음 비시설 수용. 그러니까 시설 교도소에 수용해봤자 인간 대화가 나오는 셈이 아니라 전부 좋지 못한 범죄를 피우고 난 것이 어떤 많더라. 그러면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전환이죠, 전환. 이 다이버전. 여러분들이 전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판회가 처벌할 걸, 우리가 처벌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사법동기 같은 경우는, 검사가,
우리 검사의 단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기소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판 단계 같은 데는 뭐 선고유예를 한다든가,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형을 살지 않고, 거기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적법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인권이 존중되면서 모든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이 5D 이론이죠. 이 5D 이론 중에서 임의적으로 4개를 골라서 다음 중 4D 이론에 앉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비판범죄론인데, 자, 비판범죄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가지 방면에서 3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보수적 갈등 이론과 이 비판 범죄는 갈등 이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 이론인데 보수적이다, 급진적이다. 그런데 보수적 갈등 이론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 갈등 이론은 우리가 예를 들어 문화 간의 충돌이 있나, 이질적인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 농촌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화되면서 이 문화 간의 충돌이 나죠. 문화 간의 알령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수적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집단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근로자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하나의 범죄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수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급진적 갈등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범죄 현상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급진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해서 고전학파는 행위 자체, 그다음 실정주의는 범죄 자체, 실정주의는 범죄가 아닌 범죄자, 행위자를 주의를 하는데, 탈실정주의는 범죄자도 행위자도 아닌 사법, 형사사법 기관, 그 다음에 어떤 문화라든가, 문화 간의 충돌이라든가, 집단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실정주의에서 벗어났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최근에 또 가장 중시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입니다. 회복적 사법은,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볼 때 회복적 사법은, 즉 다시 말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회복적 사법이죠. 그럼 과거에는 우리 그 주체가 국가와 그다음 범죄자였는데, 국가와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관련이 있잖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 사회도 관련이 있잖냐 하는 것, 전체가 주체가 되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을 회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원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회복적인 방법 중이라든가 화해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화해하는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조정하는 제도.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와 같은 것이 어제 최근에 도입된 형사조정제도 같은 것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학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크게 생각하면 이렇죠. 이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고전학파고 이것이 실정주의인데, 이것이 하나의 큰 수레바퀴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 수레바퀴 위에다가 뭐가? 탈실정주의, 최근에 와서는 사회 내처우, 우리가 보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지, 전자발찌 같은 것들, 또는 한 번도 뭐 성폭행에 약물치료 같은 그런 것도 들으시겠죠. 그런가 비판 법률을 이 마차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또 원사회복주의라는 어떤 것을 이 마차 위에 이것을 싣고서 달리는 형태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정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학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정학 책 전체 속에 있는 이론들이 고전학파 이론과 실정학파 이론이라는 수레바퀴 위에, 그 마차 위에다가 탈실정주의 낙인이론과 비판범죄론과 회복적 사법을 싣고 그냥 달리는 형태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떤 흐름 속에 속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정하는 것만 이런 전체적 흐름 속에서 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개념을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정학의 모든 시험 문제들은 무엇이냐, 이 용어가
바꾸진 것이죠. 고전학파에 상하는 용어를 실정학파에 상하는 용어를 바꿔버리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자, 고전학파는 무엇입니까? 고전학파는 첫째는 정상인이다. 이게 문제, 정상인. 실정에는 비정상인이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정상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나쁜 짓이다 안다 하는 것이다. 알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전학파죠. 그 다음에 실정학파는 말이죠. 뭔가 생물학적이든지 심리학적인지 결손과정인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범죄자에서. 그래서 그 범죄 행위 자체보다도 범죄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뭐냐? 범죄자를 처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화 개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역할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치료를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교화 개선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 소질적인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측면 또는 심리학적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결손과정 같은가, 우범지역 같은 데서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질과 환경을 중시하고, 그럼 이 고전학파는 일반이죠, 일반. 일반학파는 무조건 고전이죠. 왜냐하면은 형벌이라는 위안에 의해서 전체 일반인들이 뭘 못하게? 범죄를 못하게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범죄를 못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정주의는 범죄가 아닌 범죄자죠. 그러니까 개별주의죠.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이죠.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특별 예방주의죠.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면서 다시 개선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대우를 한다. 이 말이죠. 처우를 한다. 그래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은 곧 뭐고? 개별이라고 하는 말을 같죠. 처우하면 무조건 이런 거 아마 개별인 말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쳤다. 왜? 범죄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우라는 말하면 반드시 개별이라는 말이 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정론이라는 가지고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범죄를 한 놈은 나쁜 놈이다. 그렇죠.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 결정론도 있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돼. 정상인은 그러면 어떻게 나 분류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분류를 해야만이 개별적으로 처우할 수 있다. 그렇죠. 분류가 나왔다. 그럼 무슨 실정주의죠. 그 다음에 교육형, 교화 개선시키는데 처벌이 가면 뭡니까? 우리가 고전학파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 가면 뭡니까?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시키니까 교육형, 목격형, 개선형 전부 같은 의미가 되죠. 보안처분도 마찬가지죠.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감호소에 우리가 치료받게 하는 것도 보안처분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감호소에 우리가 치료감호를 처분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는 범죄가 재범을 못하도록 조처하는 것이니까 이 보안처분이라는 말도 결국은 실정학파의 실정주의 이론의 범죄에 들어가는 말이다. 그래서 이 두 부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고전학파, 실정학파, 탈실정주의, 회복적 사표라는 이런 어떤 개념 자체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교정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개념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공부할 것이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죠. 이 개념이 구분이 안 되면은 이 모든 문장 자체를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개념만 이야기하면은 교정학은 실제로 외워야 할 것이 거의 없다. 이해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딱딱하신지 몰랐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쉽다 하는 것이죠, 교정학. 왜? 암기 위주가 아닌 위 위주고, 또 사회과학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를 만들 수 있고 책으로 한 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용어를 어떻게 풀어내려가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목만
그 제목이 또 낙인이론이라든가 실증주의라든가 이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그 개념 속에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내라가지고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용어를. 이 종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용어를 모르고는 우리가 학문적인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특히 법률 용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용하는 개별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 자체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의미 자체가 묻는 문제가 결국은 교정학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 시험에 전부 출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결국은 교정학에 여기에다가 법률이라는 형집행법 관련 법령들이 포함된 것이 교정학 전체다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흐름이라든가 개념과 용어를 얼마 명확히 이야기하며 법률은 저들로 이해해준다. 이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법률은 여러분 조문을 요약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집행법 관련 것들 때 시찰이 무엇이냐, 창간이 무엇이냐 이 의미만 알면 조문은 저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 조문을 보면요, 그 조문 자체를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률도 이 결국은 한 조문 하나가 그게 하나의 용어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용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정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해야만이 교정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양파 이론에 입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정학을 공부할 때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 교정학이라는 마차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굴러가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 원리가 있고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학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할 것은 이런 교정학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아주 쉽고 편하게 공부를 해나가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정학이 그렇게 개념과 흐름과 개념이 용어의 의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학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진도가 늘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진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재미있게 교정학을 할 수 있어라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